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아직도 어렴풋하고 우연히 있을까 싶은 일들이라 더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을 풀어야 더 흥미롭고 재미있을지 고민이 앞서긴 하지만 아주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신이 내리셔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선자리라는 것이 보통은 이렇다고 하죠. 서로 홍기가 찰 만큼 찬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조건을 보고 집안을 보고 대충 이런 정도면 평생 함께 할 만한가를 따져 결심하는 거니까요.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의 조건이나 집안을 살펴볼 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결혼에 쫓기듯이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아버지의 뛰어난 업적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죠. 우리 아버지는 명예로운 소방관이셨는데 소방일을 오랫동안 하시며 사람들을 구조하는 현장에서 굵직한 임무를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늘 자상하게 가족을 보살피면서 남들이 어려운 것을 지나치지 못했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이상형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꼭 닮아 남들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속이 까맣게 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그래도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냥 돈을 꼬박꼬박 잘 버는 회사원이나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니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매일 너희들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른다. 오늘은 현장에서 별일 없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왜 아빠가 멋있어요. 남들을 구해내고 살리는 일은 얼마나 보람있고 멋있는 일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야? 단지 우리 아빠처럼 남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정의롭고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지. 휴,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을 만나봐야 너만 속이 썩는다. 엄마가 다 살아봐서 하는 말이니까 적당히 선봐서 괜찮은 조건을 가진 남자랑 결혼해.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남자 하나 없이 그러고 살아. 이번에 만난 사람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어. 엄마께서는 마치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셨으면 탐색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남편에게 확신이 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아직 어색함이 다 가시지 않는 상태였는데 같이 길을 읽었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아버지께서 소방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나 의식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막 뛰어가더니 그 사람을 눕혀놓고 의식을 잃은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을 시작했어요. 회사 일을 끝내고 나서 남편을 만났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도 정말 와이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게 할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보고 달리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딱 보이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호감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까지 확인한 뒤 땀으로 흠뻑 젖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심폐소생술은 어디서? 아버지께서 소방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험을 통해 소방관들이 정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생술을 가르치는 기관이나 동네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소방 관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정말 멋진 일을 해내신 아버지의 행적을 본 후
남들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서운해졌습니다. 또한 몸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남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손을 내밀지 않고 참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존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길 위에서 폐지를 주우는 노인을 보면 뒷모습으로 리어카라에게 밀어주어야 하는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죠.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남을 배려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느꼈어요. 그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맡기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 우리 부부에게 매우 온화한 시련들이 찾아왔어요. 상상도 못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제가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무작정 해고할 수 없으니까 무급 휴가를 받는다는 공고가 나왔고 전에는 팀장님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겠냐는 우스갯소리가 오가고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는 편이었지만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불편하지만 진실을 담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 대리가 얼마나 회사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결혼도 했고 이제는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당장 무급 휴가를 주겠다는 공고를 내리는 회사에서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여직원을 얼마나 참아줄 수 있겠어? 결혼도 했고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김 대리가 회사 사정을 좀 이해해줘 하고 싶은 건데 한마디로 언제 아이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연봉 인상 없이 그대로 받아가게 될 여직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말이 좋아서 무급휴가 대상자로 지정되었지요. 희망 퇴직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내라는 말이 결국 다른 회사를 찾아서 떠나가라는 건 아니겠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팀원들은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무급 휴가를 내고 있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퇴사를 했어요. 사실 무급 휴가를 냈다가 회사가 산산조각 나면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 퇴직금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날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퇴직금 몇 푼이라도 챙길 것이냐 아니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무급 휴가를 낼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퇴직금을 선택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여러 번 물어보고 찾아보고 따져보면서 무급 휴가를 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전 그동안 저의 커리어를 쌓는 다른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가요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퇴직금도 날리게 될지 모르는 거였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몇 개월 무급 휴가를 내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아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시기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무급 휴가를 내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혹시 당신에게 더 적합한 일을 찾을 수도 있으니 남편의 말을 듣고 큰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를 찾아보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고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선택을 했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라지는 회사원이 되고 싶지 않았으며 어떻게든 버티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 2년 차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기존에 맞벌이를 하고 있던 동안 시부모들의 간섭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로여터 골뱅이 레지스터에서도 특별한 간섭할 일이 없었던 이유는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하루를 전부 소비하는지 남편이 꾸준히 이야기를 해준 덕분이었어요. 그 덕분에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질이 바쁜데 무슨 전화를 하고 그러냐고 하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바쁠 텐데 무슨 전화까지 하고 그래? 무소식이 소식이라는 말 몰라서 그래?
이렇게나 봐라.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너무 오랜 시간 못 봤던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같이 식사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무슨 주말까지 밖에 나가겠다고 그래. 그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주말에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체력을 보충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주말에 알아서 시간을 보내겠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맞벌이를 한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두며 계셨던 분이세요. 결혼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고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가며 넌지시 던지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드드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 일을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다들 그들 며느리들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요. 하길래 아이, 우리 며느리는 크리어 어머니라고 내가 자랑을 했지 뭐.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남편과 동등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무급 휴가를 받은 뒤에 절절하게 알게 되었죠. 회사 사정에 어해 무급 휴가를 내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아시어머니가 당황스럽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뭐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 일이야 빨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며 우리가 또 러는 사람이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으로 살아갈 건 아닐 테니까. 아이, 그나저나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고생이 많겠다. 제 편을 들어주시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넘어가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셨고 일을 못 구했던 말이죠. 우리 아들이 혼자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둘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면 생활비에 구멍이 날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구할 생각을 해야 해요.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다고 집에서 팽팽 놀고 먹으면 안 되겠죠. 저도 이곳저곳 계속 기웃거리고 있긴 한데, 제가 결혼도 하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오지 않네요. 저도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싶어서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다던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그 회사 말이들에 거의 그 가망이 없다고 하던데. 비빌 언덕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있어? 너희도요. 아이도 나와 하지 않겠네. 왜 버리려는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야. 요즘 여자들은 한번 취직하면 퇴직도 잘 안 한다더라고. 자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휴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나에게 주의를 주셨어.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시절이 아니냐 하느니 말이야. 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를 하는 비용은 모두 반반했어요. 물론 시댁과 친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지만 대부분은 남편과 나의 돈으로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모아둔 돈도 비슷했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잡아붙이셨어. 요즘은 반반 결혼하는 시대라고 해서 너희도 결혼하고 생활을 유지하라고요. 구하려는 것은 모두 반반으로 못했니? 결혼한 후에도 당연히 반반으로 해야지. 집에서 누구 하나만 놀고 먹는다면 어떻게 반반이 되나?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계속해서 반반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화통하고 호불호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 명절 때는 원래 둘 다 맛없어서 피곤하다며 점심만 시어머니 집에서 먹고 저녁에는 밖에서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 제사가 없는 집이기도 했어. 자식들이 일하는데 귀찮고 힘들게 일하지 말자는 주의로 살고 계셨어.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명절에 제게 일찍 와서 일손을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밥을 차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살림을 하는 게 좀 늘었겠지? 그동안 못 믿어서 못 시켰던 거니까 이번에는 일찍 와서 일손 좀 도와줘라고. 바깥에서 일을 안 한다면 집안일이라도 최대한 해야 하지 않겠어? 오전 중에 오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일찍부터 가서 밥을 차렸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게 시댁 대청소까지 시켜서 집안일을 하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냉장고까지 청소하라고 하셨을 때는 넋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취직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무급 휴가를 하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바로 이직을 했겠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쯤 되는 저의 나이에 있던 저는 사실 저 자신도 여전히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의 경력을 보고는 좌절했어요. 어디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제 스펙이 높지 않았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꼭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임신을 하면 육아 휴직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을 줘서 참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또 한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면서 매번 집어내도 아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들더라도 저는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남편은 항상 걱정을 해주셨어요. 너무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법이죠. 세상에 취직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젊을 때도 취직하기 힘들었었잖아요. 지금은 경력도 있고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노력해보자. 우리 차은책은?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저도 그 정도로는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부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뷔페에서 일할 수 있겠죠. 그곳은 제가 귀고리 장을 할 때 어느 정도 힘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살림도 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에 너무 기뻐하셨다고요. 뷔페에서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 처음에는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상급자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며 이 일이 딱 맞는다고 눈을 반짝이셨어요. 처음에는 쉽게 일을 그만둔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일부러 칭찬해 주는 것인가 싶었지만 계속 일을 하며 손에 착착 붙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고 대부분 반복되는 간단한 노동이라 적응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도 없어서 회사 생활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상사분께서 제게 정규직으로 일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셨다. 아휴, 저야 완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소득세와 국민연금까지 내면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장 좋다고 말하고는 계약서까지 일선천리로 썼어요.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뷔페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에 평일에는 쉬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시댁에서도 뷔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또한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셨고 번듯한 회사가 아니라 뷔페에서 일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 노동이 아닌 거거나 주말에 출근을 하면 주말에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줄까? 쫄쫄 굶으라는 소리야? 어머니, 제가 한두 살 적은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먹으면 되는데 밥 못 먹을 걱정은 왜 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게다가 제대로 가스불이나 켤 수 있겠어? 밥솥에 밥이 없으면 쫄쫄 구물게 될 것 같지 않아? 밥솥 요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다 되거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요즘 와이프가 일하러 나갈 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데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보기 좋아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그 번듯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냥 막 노동을 하다 보니 의가 없어서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고 그러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뷔페도 뭐 하고요. 어머님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여기는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사람들이나 취직하는 곳입니다. 만약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면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제 속이 답답해진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었지요.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후에도 반이나 유지하라고 했어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반이나 유지하라고 해요. 제게 이것도 싫다, 그것도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그런 힘든 일을 하라고 한 건가요? 당연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똑바로 명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뷔페에서 일하거나 타인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어머님. 요즘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가르치니 어디서 그렇게 답변을 따라하고 있어? 누가 모르고 그래서 단순히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제 와이프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중이거든. 왜 그러세요? 우리 부부가 괜찮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앞으로는 직장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화를 내주신 대로 말해주셨으니 저도 그곳에서 멈출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 말에 끌리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체 약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구 총동이란 이름으로 예약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귀에 익은 이름이라서 계속 생각을 했죠. 어느 여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나온 고등학교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은근히 신이 나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어머님 나오신 고등학교가 거기요, 했죠.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총동문회가 열리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아, 맞다. 내가 나온 학교가 거기여오고 다음 주 주말에 강남 어디에서 총동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 그 장소가 제가 일하는 뷔페예요. 오늘 예약 명단을 보는데 딱 적혀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나온 학교더라고요. 세상 진짜 좁죠. 어쩌다가 제가 딱 일하는 곳에서? 뷔페에서 총동문회가 열릴까요? 내가 일하는 곳이 있을까? 아이고, 혹여라도 내가 찾아온다면 아는 척하지 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야. 괜히 나에게 말 걸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 걸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아니, 어머님, 쪽팔리는 일이 있으면 며느리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 뷔페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요. 만약 내가 뷔페 주인이라면 말 걸어도 괜찮지만 일개 지원이면서 잠노동을 하는 며느리랑 비교하지 마세요. 동창들이 전부 수근거릴 것 같아요. 회사원이라고 자랑하면서 결혼한 뒤에도 돈 벌어내고 있는 며느리를 뷔페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루이조 나르고 물이나 떠다 주는 게 그게 내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겠냐고요?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잘했으면 오기로 버텨야겠죠.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솔직히 무급 휴가인지 뭔지를 내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내쫓는다는 게 회사 생활을 너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몫을 다했다면 회사에서 왜 너를 보고 나가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하려 할 거지. 그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정말 눈물이 돌았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일하는 뷔페에서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문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하도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홀서빙 일을 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시는 자리라서 그냥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친구들 중에는 제를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제 결혼식이나 가족 사진으로 보셨다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 오지 않은 분들도 없었고 오히려 찾아와서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인사를 안 하다가 욕을 먹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인사를 드리고 욕을 받는 게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동문회에 있었던 굵직한 행사가 끝나고 모두 이야기를 하며 다른 유흥 시간을 보낼 때 시어머니에게 슬쩍 다가갔어요. 끝까지 고민이 들긴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툭툭 치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안녕하세요. 음식은 어떠셨어요? 우리 뷔페 음식 맛이 좋아요.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기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시고 제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아, 순간 나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인사를 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뻔뻔하게 나가자고 생글거리며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친구분 중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거더라고요 라고 했다. 누구예요? 어머님이시라고요? 거 보니까 며느리나 맞네. 며느리가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딱 알겠네. 결혼식 때 본 얼굴 그대로네까.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 해요. 아니에요. 무슨 며느리예요? 아이 뉘신데 여기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는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니 정말이에요. 직원 교육을 개판으로 하네요. 왜 모르는 사람을 보고 하는 척을 하나요? 아, 미쳤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딱 잡았다면서 말했더니 저도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예 저를 모르는 척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랐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어머니가 뷔페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분노하여 나왔고 그 주변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벌떡 일어서며 사나운 눈빛을 보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일개 직원이 우리 테이블까지 와서 말을 걸고 그러냐고요. 얼른 본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오르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어색해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분은 제게 결혼식에서 뵌다면서 익숙한 척을 하셨던 분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 잘못 보았나요? 라고 하며 말을 거듭하더니 유니폼에 명찰까지 차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눈엔 그게 너무나도 불편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참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죠. 도대체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는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있을 수 없었어서 뒤를 돌아 벗어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동창분들 중에 나를 빤히 보시던 분이 나를 부르셨다. 계속하여 내 얼굴을 보고 계시길래 결혼식에 왔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나 싶었는데 나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 편인데도 아무리 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면인 분이었다. 나 혹시 내가 너무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 건지 생각했지만 김준식 소방관님을 아시는 건가요? 아, 그분이신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나를 빤히 보면서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수긍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성함이 딱 나오길래 너무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가 문장이 끊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 건가요? 맞아요. 전 김준식 소방관의 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몇몇 분들이 제게 달려오셨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어리둥절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의아함에서 점점 사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반가운 인사를 주신 건 감사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랑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가요? 맞아요. 아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준식 소방관님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다녀왔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에 있던 친구들이 다쳤고 우리 중 일부도 상처를 입어 울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은 정말 혼돈스러웠을 것이며 그때 세상이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사고는 크기는 꽤 컸지만 건물 전체가 무너지진 않아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김준식 소방관이 새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건물을 구조하고 우리 친구들을 구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벌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은 정말 난장판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묻힌 채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나, 친구, 그리고 저희 친구까지 다 구해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한 해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었죠. 그러다가 소방관님 딸인 그쪽의 사진도 함께 보았었죠. 시간이 흘러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알고 있으니 건강하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동창분들 중에서 직접적인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은 우리 결혼식 때 참석하지 않아서 저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도 그 점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분들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었다면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었을 텐데요. 진작에 우리 아버지의 존재를 다들 알게 되셨을 텐데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는 엇갈리고 인연이 아니구나 싶었던 타이밍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생각에 잠기셨는지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 아버지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우리 아버지께서 해내셨던 수많은 업적들이 주마등을 지나치듯이 스르륵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신데 친구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명이야, 너는 정말로 정의로운 상대를 만나 좋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갈 걸 그랬어. 아이 그랬으면 소방가 님도 만나 뵙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죠? 너는 밖에서 다치지 않아 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했으니까 몰랐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두 대피소에서 만난 후에 허둥지둥 안고 울었죠. 그래요. 사실 그때 현장에서 추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처럼 다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대피소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소방관이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 사건에 참여하신 분인지는 몰랐죠. 이렇게 인연이 있었다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말이죠. 정신이 없었던 때라 한두 명이 다친 게 아니었고 너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우리가 소방관 분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아니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요. 만도했겠다 야 아이. 나는 심지어 너네 며느리 중학생 때도 본 적도 있어. 그 뒤로 간간히 찾아뵙지 못했지만 연락은 드렸어. 아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두었던 가족 사진에서 본 얼굴을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희 아버지께서 소방관 초임 때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아버지 나이 차이가 8, 9살 정도 났으니 딱 시기가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남편을 낳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금 늦게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엄마와 결혼을 미룬 이유는 본인이 위험한 일을 하니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일부러 더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를 갑자기 알아보신 덕분에 다른 테이블에 계시던 분들까지도 전부 이야기를 들었어. 인사를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은 그때 그 사고를 수습했던 소방대원 중 한 분의 딸이었는데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에 대단한 이벤트가 틀림없다며 하나같이 호의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악수를 하러 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대접은 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죠. 명희는 어디를 가나 역시 명의 안목이 대단하다. 그 아이, 그러니까 명희야, 넌 너무 좋겠다. 너희들이 명예롭게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명의 아들이 착하고 분리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이 인연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콩심에 콩이 나고 파심에 파가 열리게 되었지. 입장으로 잘 있는가 하였다. 그리고 테이블 중 한 동창분이 갑자기 말하셨어요. 아까 명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처럼 대놓고 말하면서 직원 교육을 운운하며 분노를 토해냈었거든요. 그 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분위기가 긴장되는데 시어머니는 어찌할 줄 모르고 변명조차 생각지 못했죠. 며느리 맞냐 아니냐 하자 다들 수군거리며 시어머니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일부러 말했어요. 저희가 자잔이 맞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소중한 딸, 어머님께 얼마나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고 어머님께서 마음에 드셨는지를 계속 묻는 것에 놀라곤 했습니다. 계속 구리 며느리가 아니라고 장난으로 말씀하셔서 어머님은 제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이해해 주시고 화를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해하기로 결심하고 애교를 부리며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놀라신 눈빛을 볼 때 상당히 로봇같이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기쁘게 마무리 지으면서 죄송하다는 말과 어머님의 친구들 덕분에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식사를 잔뜩 즐기고 가시라고 했고 제가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모두가 제를 붙잡으며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한다며 한 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 옆구리를 찌르면서 동창분들이 내가 사돈이 자리를 한 번 나서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땀만 뻘뻘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한 번 슬쩍 보시고는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며느리랑 잘 이야기해서 사돈한테 한번 여쭤볼게. 워낙 일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나실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도 한번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 부탁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이렇게나 반갑게 주시는데 저도 당연히 자리를 마련하려고 힘을 쓰고 봐야죠. 며느리가 참 똑부러지는 우리 명희가 며느리를 참 잘 봤어야. 나도 이렇게 똑부러지는 며느리를 봤어야. 그날 동문회가 끝나고 뒷정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면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계속 졸라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회포를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이죠. 사돈에게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겠죠?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며 말씀하시는데 알겠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서원했던 일을 해결할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뷔페에서 일을 한다고 무시를 받은 것도 서러웠고 직장을 그렇게 쉽게 버렸다고 혼난 것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은근히 시켰던 시집살이는 또 어떠냐고요. 지금이 아니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야 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도 짜증이 나서 말하게 됐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어머님을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부러 직원 교육을 운운하면서 모르셨다고 하려고 해도 친구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말까지 해도 잘 넘어가는데 제게 한 말이 그게 다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며 우물쭈물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니까 어제부터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말했어요. 그래, 난 그동안 내게 모욕적으로 행동했고 내 속을 괴롭혀왔지. 미안해. 그리고 오늘 내 행동에 정말 감사해.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머릿속이 헛될 뻔했어. 너의 이해력을 고마워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 찬란하게 변화한 와중에 내가 잘 대해줘서 감사했어. 그동안 철없는 행동을 했음을 안다. 정말 죄송해. 어머니가 타일러하게 일하고 집에 따지러 오실 때마다 상처받았어. 희생할 게 없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았니? 내가 욕심이 많아서 번듯한 직장을 욕심부렸고 내게 상처를 줬지? 참 미안해. 그냥 아들이 현명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 고생하도록 시켰어. 나는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순결하게 키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 내게 모욕적으로 행동한 게 어리석었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들었던 잔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괜한 트집만이 잡히긴 했었어.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트집을 잡으며 화를 내셨으니 명절에는 발을 하고 대청소하고 평일에 쉬는 날 괜히 불러내서 쓰잘데기 없는 심부름을 시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괜히 똥기 훈련시킨 일까지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원래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법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정의롭게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요. 남편이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께 억울한 일로 잔소리를 해서 사실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살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힘이 든 적은 없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화를 내기도 했고 어떻게 며느리에게 뉘세요.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며느리가 뷔페로 대접된다는 게 쪽팔리는 일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든 엄마도 똑같이 대접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상처인가요? 아이고, 그래서 나도 잘못한 거 바로 사과했죠.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나랑 며느리랑 둘이 알아서 다 해결했단 건데 풀었다니 뭘. 다 풀어 와이프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아이고, 그 자리에서 민망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현명하게 넘기신 거죠.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남편의 편을 들면서 변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한마디 거들셨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착과를 해야 했어요. 저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자 화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창인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죠. 그때 시어머니도 조용히 끼어들어서 우리 돈이가 정의롭고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란 생각을 하고도 몇 년을 뵈지 못했죠. 우리 친구들을 구해준 소방관이었습니다. 사람 사이는 정말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소중한 사돈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뭘 미리 알아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인근을 슬쩍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보았는데 괜히 제 어깨가 으슥한 모습이었어요.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총동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일하는 뷔페에서 열리게 되었고 초대장까지 받았어요. 그때의 사건이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저와 아버지께 명예상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사실 별다른 공로가 없었지만 상을 주신다 해서 좋았어요. 저랑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여구 총동문에 참석하여 명예상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화내시며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제가 뷔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멈추었어요. 일하다가 적성에 맞는 일은 뷔페에 이이고 싶어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무급 휴가를 냈고 그 결과 퇴사 처리를 하였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제게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 아주 기뻤죠. 이렇게 뷔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고 아버지의 정의롭고 시어머니의 조언으로 모두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요. 현재는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현명한 한마디로 저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